우리는 그동안 새롭게 배우기보다 정답을 외우고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지금 말한 내용은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 책 속의 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공감되지 않나요? 부모님께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지시를 따르고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먹고 살기는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카루스 이야기에서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트를 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를 이끌고 소통을 벌이고 유산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 시도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다가오지요. 두려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여질 때 갖게 되는 감정인데요. 오늘은 두려움을 견뎌내고 아티스트로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어떤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들어주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카루스의 속임수. 그리스 사모스 섬 남쪽으로 이카리아 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자만의 희생자 이카루스는 그곳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손재주가 비상하여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없는 발명가였습니다. 미노스 왕에게 의탁하던 시절 반인반후의 모습을 한 미노타우로스를 가둬두기 위해 미로를 설계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후 그는 미노스의 뜻을 거역한 죄로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그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이달로스는 기발한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몸에 날개를 달기로 한 것이지요. 두 사람은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 미로를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날아오르기 전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법에 도취된 이카루스는 그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압니다. 밀랍이 녹아내렸고 날개를 잃은 이카루스는 바다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왕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신에게 신의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이야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에게 너무 높게는 물론 너무 낮게도 날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수면에 너무 가까이 날다가는 날개가 젖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신화에서 너무 낮게 날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서로를 질책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업주의자들은 자만을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꼽으면서 그보다 더 위험한 한 가지는 교묘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바로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겸손입니다. 너무 높게 나는 것보다 너무 낮게 나는 것이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낮은 기대와 소박한 꿈에 만족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안전지대라는 느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 낮게 날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존하고 도움받는 사람들까지 기만하게 됩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위험을 피하는 데만 급급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낮게 날아야 한다는 유혹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모한 어리석음도 자기 생각이 없는 복종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되고 마음껏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라. 예전에는 충성과 복종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아트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아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절대 아티스트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정을 뒤집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야든 자신에게 재능이 없다고 선언했다면 어쩌면 그 재능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트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폭발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트는 우리 자신이자 우리의 욕망입니다. 지금 나는 인간적이고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트입니다. 아트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인간적인 작업입니다. 아트는 결과물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바칠 만한 여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도전은 신들의 몫이라고 핑계대지 마라. 우리 사회는 다중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 정신분열자가 아닐까요? 머릿속의 한 부분은 계단을 오르고 도약하고 날고 강한 인상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원시적인 다른 부분은 안전을 생각하고 가능한 한 낮게 날고 실패를 회피하라고 말합니다. 산업경제는 바로 그 후자의 본능을 강조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 보상을 주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하나의 예외이자 영웅 또는 특이한 사례로 치부하면서 사회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악은 특별한 재능에 대한 것입니다. 말하고 쓰고 이끌고 개발하고 위로하는 일에서 특별한 소수만이 신과 같은 능력을 타고난다는 주장입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나머지 사람들은 극소수에게만 주어진 특혜를 절대 넘봐서는 안 되는 평범한 일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어 왔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나 의욕 없는 유치원 교사, 코앞의 일만 생각하는 코치나 상사가 자녀나 학생, 직원들에게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믿게 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몇 번의 훈계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재능을 타고난다는 것이 명백한 진실이라면 우승자를 가려내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왜 가끔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왔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모든 기능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분노를 자극할지 아니면 용기를 북돋게 될지 모르지만 관중 앞에 나서야 하며 어리석은 주장이 되거나 권위자의 비위를 거스리는 주장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마을에서 쫓겨나 야생 밀림 속에서 혼자 살아가게 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본능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한 도전은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모한 도전은 우리 신들의 몫이며 신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이 지루하고 평범하기만 한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그저 그들의 용감한 업적과 무모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꿈을 꿀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작가의 벽. 작가의 벽은 심리 분석가 에드먼드 버글러가
약 100년 전에 사용한 언어입니다. 저널리스트 조에 나코셀라의 설명을 빌리자면 글쓰기가 중요한 일이 되면서 저항이 점차 글쓰기를 압도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그 증상이 어떻게 전염병처럼 널리 퍼져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추세로 본다면 아마도 몇 년 뒤에 작가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의 수가 사립탐정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트롤로프나 디킨스와 같은 작가들이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평생에 걸쳐 40권 또는 그 이상의 책을 써낸다는 게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글을 썼고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글쓰기가 신과 같은 재능이 필요한 대단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가 늘고 절필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실제로 글을 쓰는 것보다 글을 쓰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훨씬 흔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이 개인의 벽이 아니라 복종을 거부하고 비난에 맞서야 하는 위험으로 가득한 무언가라는 사실입니다. 작가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글을 쓰는 이들에게 작가의 벽이 닥치는 것처럼 난데없이 말문이 막히는 화자의 벽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종일 또는 며칠 동안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삶의 혼란이 모두 잦아들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화자의 벽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말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또는 아주 가끔 현명한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말하는 능력은 향상됩니다. 어떤 이야기는 성공하고 어떤 이야기는 실패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을 뿐입니다. 어쩌면 작가의 벽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냥 써보자, 아무렇게나 쓰자, 계속해서 쓰자, 공개적으로 그리고 나아질 때까지 쓰자.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글쓰기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블로그를 해봅시다. 또는 트위터에 이런저런 글을 올려봅시다. 필명도 한번 써봅시다. 댓글 달기 기능은 그냥 꺼두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니라 그저 쓰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써봅시다. 하루도 빠짐없이 씁니다. 일기나 소설이 아니라 분석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본 것들에 대해 분명하고 간결하고 솔직하게 씁니다. 보고 싶은 것을 써도 좋고 글쓰기를 통해 강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써도 좋습니다. 매일 한 문장이라도 무언가를 써야 한다면 글쓰기 실력은 분명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두뇌 한쪽에서는 아미그달라를 활성시켜 끊임없이 저항을 일으킬 것입니다. 글을 쓰지 말라고, 어떤 글도 공개하지 말고 숨겨두라고 수선스럽게 굴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글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흠 없는 일입니다.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사실 한 가지는 뭐라도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두뇌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형편없는 글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내일은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말하듯 글을 씁니다. 충분히 자주. 자신을 드러낸 위태로운 존재. 모든 신화에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어떤 신도 전지전능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확실하지 않으며 누구도 반대나 위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신들은 움직일 때 위험을 감수합니다. 세상과 다른 신들 그리고 죽을 운명의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모두 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긴장감이 신화의 흥미를 더하고 신들의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전 케인이라는 작가가 2012년에 했던 테드 연설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내향적인 성격의 힘에 관한 책을 쓴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100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소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줍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신화 속 신들처럼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의 주문. 실패할 수도 있어. 이 말은 아티스트들의 주문입니다. 이는 위태로움의 근원이면서 매혹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긴장감을 느끼겠는가? 성공할 수도 있어와 실패할 수도 있어라는 말은 쌍둥이 자매입니다. 신화 속 신들은 전지전능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완벽한 존재인 신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신화에서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다만 용감한 존재입니다. 산업주의자들과 당신의 상사는 모두 확실하고 효율적이고 위험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아티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트의 가치는 위험에 직면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의지에 달렸습니다. 바로 신들처럼 말입니다. 변화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아티스트는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변화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어 라는 주문을 외면서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에 먹히지 마라. 신화 속의 신들은 종종 끔찍한 형별에 처해집니다. 신전에서 쫓겨나거나 독수리에게 영원히 간을 쪼이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 정도의 형벌까지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하면 갈 곳을 잃게 되고 생활은 끔찍해집니다. 그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 묶여 화형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도 두려워할 만큼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사실은 아트를 하다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다 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처벌은 없습니다. A 표식을 달고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경력이 단번에 허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연결 경제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경기장에 아예 입장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엔 고립되고 맙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수영의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으면서 익사의 위험성은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도전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물에 빠질 것입니다. 그건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수영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연결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아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트에는 지도도 따라할 지침서도 확실한 길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세상은 이미 아트로 흘러 넘쳤을 것이며 그만큼 도달할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지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산업시대의 후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헛된 약속조차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위험이 굉장히 큰 만큼 지루할 틈 없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티스트의 세 가지 기반.
작가 제임스 엘킨스는 아티스트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기반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로 보기, 만들기, 백지 상태입니다. 첫째,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이름이나 선입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본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손과 목소리, 몸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셋째, 아티스트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트는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며 첫 번째 도전이자 맨 처음 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트를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작품이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 것일 때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성공한 아티스트들의 습관. 새롭게 판을 짜거나 기반을 마련하거나 특히 도마뱀이 날뛰면서 저항을 일으켜 우리를 가로막으려 할 때 아티스트는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습관을 개발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파는 방법을 배우기, 감사액을 전하기, 강연하기, 자주 실패하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예측하기, 남들을 가르치기, 매일 글을 쓰기,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기, 모임을 주도하기. 이러한 습관들 또는 자신의 비전과 어울리는 또 다른 당신만의 습관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자기 일로 자신이 책임지는 과제로 만든다면 당신의 아트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관성적으로 행동하거나 기계적으로 대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면 당신은 저항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변덕에 맞추느라 자기 자신의 아트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스 고딘 작가는 마케팅의 천재라는 찬사를 받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카루스 이야기는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아티스트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말해줍니다. 방법을 따로 배울 필요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동안 산업사회의 울타리에 갇혀 속으로 숨겨두고 있던 자신의 능력을 꺼내어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긴 줄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아티스트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나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창작, 예술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술하는 사람, 아티스트에 대한 선입견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에서 언급된 다비드상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단지 드러내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입니다. 이젠 겉으로 드러내어 능력을 발휘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안전지대와 안락지대를 일치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안전지대는 환경, 안락지대는 나를 대입해 봤어요. 아티스트는 기존의 안전지대가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고 안락지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안전지대로 이동해서 안착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영을 배우는 과정을 안락지대에 비유했는데요. 저는 안락지대를 하나의 습관이나 기술로 비유하고 싶어요. 안락지대 하나하나를 성공 습관과 기술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직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하는 과정, 그래서 안전지대에 여러 개의 습관과 기술이 함께 안착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내 몸에 쌓인 습관들이 모여서 아티스트로 변해가지 않을까요? 책 속에서 작가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냥 써보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쓰자고 합니다. 계속해서 쓰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쓰자고 합니다. 나아질 때까지 쓰자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쓰라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일기나 소설이 아니라 분석하는 방법으로 쓰라고 합니다.
매일 한 문장이라도 무언가 쓰다 보면 글쓰기 실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세스 고딘도 글쓰기 방법으로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것에 정당성을 찾으면 자신감을 얻어 계속하게 되지요. 블로그에 매일 글쓰기나 책 리뷰를 하고자 마음먹은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책 속에서 한 가지 적용점만 찾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세스 고딘은 강조합니다. 블로그 글쓰기 매일 하면 작가의 벽을 넘을 수 있다고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용기를 내면서 용기 내는 법을 배웁니다. 아트를 하면서 아트하는 법을 배우면 되겠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